7만 톤급 대형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배 아랫부분에 마약을 몰래 붙여 들여오는 신종 수법으로 밀수 마약 무게만 100kg에 달합니다. 사하갑 선거구는 4년 전 총선 때 불과 700표로 승부가 갈린 부산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수성을 통해 3선을 노리는 최인호 의원과 지역구 탈환을 외치는 국내힘 예비 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뜨겁습니다. 다음 달 16일 개막하는 부산 세계탁구 선수권 대회의 그룹 예선 조 추첨식이 오늘 인터넷으로 전 세계 생중계되며 대회 관심과 열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온 7만 톤급 화물선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박 아랫부분에 몰래 붙여 들어왔는데 무게만 100kg, 한꺼번에 3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첫 소식 김아란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7만 톤급 대형 화물선. 잠수부가 어두운 바닷속으로 들어가 선박 외부 바닥에 붙은 뭔가를 뜯어냅니다. 물 밖으로 끌어올린 건 검은 테이프로 감긴 상자. 1kg씩 나눠 여러 차례 방수 포장을 했습니다. 뜯어보니 포장지 사이 흰 가루가 보입니다. 해경이 적발한 상자는 모두 3개, 무게만 100kg으로 한 번에 3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고 금액으로는 3,500억 원 상당입니다. 간이 검사 결과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사가 화물선 안전 정비를 하다가 엔진 냉각 장치 주변에서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대량으로 선박에 밀반입된 것 중에 이제 수종 이런 C체스트는 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저놈들 DNA 검사 결과에 따라서 대비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 수사를 좀 좁혀 나갈 예정입니다. 이 화물선은 지난달 브라질에서 출발해 싱가포르와 홍콩을 거쳐 어제 부산 신항에 입항했고 내일 중국 상하이항으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남해 해경청 관할에서 마약 사범 검거율은 전년보다 136% 증가하는 등 항만을 통한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승선원 23명을 대상으로 마약 반입 등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부산 지역 청소 노동자들은 매일 밤 차가 달리는 도로에서 쓰레기를 옮겨 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정부도 또 각 지자체도 외면하고 있는데요. 청소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작업 현실 강혜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늦은 밤 차량들이 내달리는 부산의 한 8차선 도로. 임시로 통제한 도로 한켠에 커다란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잠시 후 폐기물 운반 차량이 속속 들어서더니 쓰레기를 화물차에 옮겨 싣습니다. 매립장으로 가기 전 쓰레기를 큰 화물차에 한 대 모으는 이적 작업입니다.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위협하고 안전고가를 아슬아슬하게 지나치기도 합니다. 최소한 50에서 70km 정도는 다닙니다. 음주 차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꼬깔콘을 부딪히고 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 2022년 4월에는 이곳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차량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막고 작업하다 보니 민원도 잦습니다. 작업을 서두르다 보니 안전수칙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에 위태롭게 매달려 쓰레기를 쏟아붓고 머리 위로 대형 집게가 내려오는데도 작업을 멈추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접한장이 없으니까 작업 방식을 저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부산 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가까운 7곳의 청소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이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심 속 공간 확보가 어려운 만큼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나서서 이적 작업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국가적이나 시 차원에서 조금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특히 부산 지역 10곳의 자치단체는 작업장을 따로 확보하도록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절반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 과업 지시서상에 보면 적합장을 마련하게끔은 돼 있거든요. 환경부 역시 지자체 일이라며 관리 감독 의무에 손을 놓은 상황. 청소노동자들은 밤마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목숨 건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수를 현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 제한 등을 포함한 개헌을 논의하자며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김보담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를 다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4월 총선에서 승리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등도 제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헌법 개정 사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제2요구권 제한 등도 포함해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한 위원장은 전국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누가 대통령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지금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15일 만인 내일 국회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 미래는 오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식적인 창당 절차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정권 앞에서도 꿀릴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권을 당당하게 꾸짖고 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오늘 발족식에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이른바 제3지대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빅텐트 연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앞서 공개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대담에선 이낙연 전 대표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혀 제3지대 연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예, 4년 전 총선 때 사하갑 선거구는 부산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현역 최인호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지역구 탈환을 외치며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간의 공천 경쟁도 뜨겁습니다. 보도에 황형규 기자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 최소 697표 차로 승부가 갈린 사구 갑 지역구. 이번에도 최대 관심 지역구 중 한 곳으로 꼽힙니다. 현역 의원이지만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3선에 도전합니다. 공항도시철도 하단역 건설, 제2대디터널 서부산 의료원의 내년도 착공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꼭 성사시켜서 사활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이에 맞설 국민의힘 후보들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 진구을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성권 후보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며 서부산 발전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사구갑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부산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저 나름대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이해하고 또 국정을 이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들의 맞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성권 후보는 먼저 김척수 당협위원장과 공천 경쟁부터 벌여야 합니다. 세 번째 도전하는 김 후보는 오랜 기간 지역 민심을 다져왔다며 노후 주거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반드시 빨리 진행시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수영장을 개만 구민체육센터를 만들어서 최민호 사발전포럼 대표도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든 상황. 진보당 김진주, 자유통일당 하정현 예비후보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구갑은 이번 총선에서도 박빙이 예상되는 가운데 낙동강 벨트 선거 판세의 중요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0년 가까운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남기구 폐지가 결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북 간 회담이나 교류 사업, 경제 협력을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이 대상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80년 가까운 남북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한 기초위에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연대 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달라진 남북 관계에 따라 관련된 헌법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화의 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며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지우고 한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교육사업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핵위협을 가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통일부 입장이 정해지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응은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세배 기자입니다. 새해 들어 이어진 북한의 포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하는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발 위협에 굴복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북한 정권 스스로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란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이자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포용의 대상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현행 부담금 제도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 등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다시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부산이 해양과 금융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와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진 태영건설이 단순 시공이 아니라 민간 투자 형태 등으로 참여한 부산의 사업장은 모두 4곳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장별 채권단 심사에서 투자 지분 매각 결정이 날 경우 태영건설과 공동 참여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400여 원을 들여 1,100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짓는 일광지구 공사 현장입니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으로 태영건설은 이 사업의 지분 27%를 갖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땅을 제공하고 동원개발 등 부산건설사 3곳이 태영건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태영건설이 참여자 지위를 유지 못하면
나머지 지역업체가 지분을 떠안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건설시험사에서는 태양건설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산도시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성급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지은 국립해양박물관. 2032년까지 민간 투자사가 운영을 맡았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민간 위탁 운영사인 해양문화 주식회사에 태영건설이 15%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상한 수령해서 저희가 대주단인 채권단한테다가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당 사업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부산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한 강서구 생활형 폐기물 발전 시설과 부전 마산간 복선 전철 사업에도 태영건설이 투자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 협약에는 대부분 태영건설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 참여 기업이 지분을 매입해야 해 채권단 결정에 따라 지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전 세계 탁구인들의 대축제 2024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다음 달 16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회 앞서 예선 조 추첨식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는 남녀 단체전에서 4강을 넘어 메달 사냥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노준철 기자입니다. 7월에 열릴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 남녀 8장씩 걸린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세계 탁구인들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그룹 예선 조 추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심은 세계 랭킹 3위의 남자 단체전, 세계 랭킹 5위의 여자 단체전입니다. 조 추첨 결과 남자 단체는 세계 16위 인도 등과 여자 단체는 세계 9위 푸에르토리코 등과 예선 경기를 갖습니다.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다음 달 16일에 개막해 25일까지 이어집니다. 대회에는 남녀 각 40개국 2,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한국은 남자부 5명, 여자부 5명 등 모두 10명이 출격합니다. 특히 한국 신유빈, 전지희 선수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1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이번 대회에서도 기대를 하게 합니다. We'll make athlete-centered environment for athletes to fully focus on their playing so they can strive for their dreams and create some amazing success stories here in Busan.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한국에서 치러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세계 대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건 2002년 아시안 게임 이후 22년 만입니다. 단일 종목 국제대회로는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최초로 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번 대회 성공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보기 위해 부산을 찾을 관중은 3만여 명, 전 세계 시청자는 2억 3,100만여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한 달 뒤 부산이 탁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요금제에 대한 요구가 발전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거셌죠. 오는 6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서 차등 전기요금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원록 기자입니다. 원전 밀집 지역인 울산. 2022년 기준 전력 자급률은 102%로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반대로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지만 가장 많이 쓰는 서울 등은 자급률이 9%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자는 차등 전기요금에 대한 요구가 지역을 중심으로 거셌습니다. 차등 전기요금 등의 내용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사 청문회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안덕근 장관은 차등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차등요금제는 우리 전력 수급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만들어서 금년 7월이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챙겨 나가고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전기 요금제의 효과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차등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전기요금이
뭐 많게는 한 20% 가까이 할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울산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울산시와 울산연구원은 정부 용역과는 별개로 오는 4월까지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 등에 대한 연구 영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뽑기 위한 첫 번째 당내 경선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백악관 복귀를 위한 출발이 순조로운 셈인데 경쟁자인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극우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임세흠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 전역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51% 과반 득표로 다른 후보들을 멀찍이 따돌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에 두고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ig night is going to be in November when we take back our country and truly we d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Thank you very much. 관심을 모았던 2위는 아이오와에 전력을 쏟아온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지했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간발의 차이로 3위에 머물렀습니다. We have a lot of work to do, but I can tell you this, as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am going to get the job done for this country. 아이오와주가 공화당 경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에 불과하지만 첫 경선 지역으로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순조로운 출발로 3월 중에 일찌감치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다는 전략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큰 민주당 소속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자신과 극우 공화당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뒤 뉴햄프셔에서 당내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KBS 뉴스 임성우입니다. 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산은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 장년층 인구도 전체 인구의 절반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노년층 대부분이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퇴직 이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른바 인생 이모작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전도사로 활동 중인 고영삼 인생 이모작 포럼 공동대표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인생 이모작 포럼 이름이 재밌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잠깐 해주시죠. 예, 우리가 보통 그 이른바 평생직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한 55세 정도까지를 인생 일모작이라고 한다면은 한 5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 또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인생 이모작이라고 이름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근데 이제 포럼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생길 때 뭐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나요? 제가 2022년 5월부터 국제신문에 인생 이모작 한 번 더 행적이라고 하는 인터뷰 칼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적으로 인생 이모작을 경영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비법으로 성공적인 삶을 시작했느냐 이렇게 해서 칼럼을 냈는데 이게 반향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아는 분들 또는 독자분들이 그렇게 칼럼만 쓸 게 아니라 조직체를 만들어서 민간 차원에서 좀 더 활력 있게 운영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뭐 부산이 다들 아시겠지만 초고령 사업에 진입을 했고 점점 더 이제 고령화는 심해질 테고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는데 이걸 뭐 정부나 지자체만 맡길 게 아니고 민간에서 이렇게 지역 공동체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책을 또 내셨어요. 관련 책을 인생 이모작 한 번 더 현역인데 뭐 여기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귀감 삼을 만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요. 좀 그렇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을 들고 나왔거든요. 들고 나왔는데 여기 이제 30분 정도의 그 인생의 모작의 성공자를 추려서 이 책에 담았거든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소방공무원으로 재직을 했는데 네. 정년 퇴직 이후에 그대로 뭐 디산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에 쌓았던 소방 설비 안전 예. 이 부분을 가지고 기업을 차렸어요. 회사를요, 본인이 그렇죠. 직접. 예, 소방 설비 안전을 챙기는 네네. 기업을 차렸는데 이것에 우리나라에 이러한 기업이 한 2,5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부산에서 이 기업을 차려서 전국에 5위를 마크했습니다. 예. 저 굉장히 이제 후발주자였을 텐데. 후발주자인데 이분의 특유한 그 부지런함, 예, 성실성, 예. 겸손.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공무원이라면은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갑을 할 때 갑이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갑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탈탈 틀어버리고 해서 그렇군요. 아주 성공적으로. 예. 또 다른 사례도 한번 소개해 또 다른 주시죠. 사례는 그 해운대 쪽에 흑요수 서시라고 네. 하는 서시집인데 네네. 이분도 일본에서 정규직이 그 정년보장이 된 교수직으로 계시다가 네. 교수로서 이렇게 매력이 없다. 그리고 65세까지밖에 안 된다. 예. 본인은 85세까지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학 때 서시 그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동경에서 동경 서시, 에도마의 서시를 6년 동안 공부를 예. 해가지고 사표를 쓰고 국내에 돌아와서 대단하네요. 서시집을 연 거죠. 예, 자,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본인이 평생 전공으로 삼았던 일을 더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일, 방금 뭐 말씀하신 케이스처럼 예. 이런 분들도 있는데 뭐 그와 무엇이 정답이겠냐마는 인생 이모작을 성공으로 이끈 그 공통적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책까지 내셨으니까 네. 어떤 부분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요약을 한다면은 재무 부분과 비재무 부분을 탄탄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재무 예. 부분은 경제적인 안정이고 네. 비재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심신의 건강, 또 가족 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사회 참여 네. 이런 부분을 같이 챙겨야 되는데 예. 한 30문 정도를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사고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예. 근데 나이가 들고 몇 번 일을 실패하면은 우울증 비슷하게도 걸리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실패도 다시 그렇죠. 해보자.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인생 1모작일 때부터 그때부터 최소 5년 전에부터 정년 5년 전에부터 굉장히 미리미리 준비한다. 대비를 했다. 그렇죠. 예, 예. 세 번째로는 시대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학교를 다니든 또는 유튜브를 보든 독학을 하든 독서를 하든 공부를 굉장히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든든한 지지자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 믿어줄 사람. 그렇죠. 응원해주고. 그래서, 예, 든든한 지지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족들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긍정적 사고, 예. 미리미리 준비한다. 공부를 많이 한다. 든든한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게 시니어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신 분들이 꼭 좀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 같네요. 긍정적인 사고, 또 늘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대비를 하고 가족들이 또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은퇴 후에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지원이 돼야 될런지, 실제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봐지시는지. 예. 역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약 30% 정도가 인생 모작 준비를 아예 못 하고 있고, 비실업 실업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신중년 시기에 인생의 모작의 맨 처음을 잘못 경영하면은 노인 빈곤으로 연결되거든요. 네. 노인 빈곤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인 우울로 또 노인 자살로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둡게 하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신중년 부산 같은 경우에 약 100만 명, 전국적으로는 약 한 8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일자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짐이나 또 부양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경제 시장에서의 노동 한 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가 잡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핵심이 이제 어떤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한 거고요. 자, 지금 뭐 정년이 50대 뭐 중반, 빠르면 50대 초반에도 이렇게 시작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준비를 강조를 하셨는데 노후 준비가 잘 안 된 경우가 많다고요. 실제로 뭐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통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중년의 30%가 비고용 상태고 그리고 고용돼 있는 사람들조차도 가구 전체 소득이 300만 원 미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의 자녀들은 아직까지도 대학을 또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용은 한참 들어갈 때네요. 생활비용은 한참 들어가는데 스스로 소득은 절벽인 상태, 이른바 소득 절벽 상태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면 볼수록 문제다. 그러네요.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실태가 있으니까 그만큼 더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인생 이모작을 이제 준비하고 또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좀 한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최근 몇 년 동안 지원을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그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한 협조하지 못하지만은 있는 지원조차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는 각 대학에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항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미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직장의 조직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오직 개인의 생존력.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믿고 대비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인생의 모작 포럼을 작년에 연말에 발족을 하고 발족을 하면서 올해 그 인생의 모작 화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총 한 10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총 10주 정도의 그 든든한 재무 관리에 대한 아카데미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이런 구조를 인간에 바꾸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대비를 하고 또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삶의 분위기와 문화는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영삼 인생 이모작 포럼 공동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키워드 이슈입니다. 집안에만 틀어박힌 채 가족 이외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죠. 최근 부산에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부산 지역 은둔청년 지원 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이 제시됐는데요. 이러한 종합지원 계획은 처음인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은둔형 외톨이는 복지 사각지대의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혼자 고립돼 있다가 극단 선택을 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은둔형 외톨이는 다양한 원인으로 무욕구와 무기력에 휩싸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내는데요. 특히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어느 연령대나 있지만 대부분이 청년층에 집중돼 있고 또 이들이 고립된 중장년, 고립된 노년으로 쭉 살아갈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지난해 12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고립 은둔 청년은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2만여 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특히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초고위험군 고립 은둔 청년도 500명이 넘었는데요. 고립과 은둔의 이유는 취업 실패가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 가족관계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 인구 중 은둔형 외톨이의 비율은 2019년 3%였다가 지난해는 5% 비율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전체 활동이 느려지거나 침체됐고 단절과 함께 SNS를 통한 박탈감이 더해지면서 이들이 더 밖으로 나갈 기회가 줄어든 거죠. 은둔형 외톨이는 고립감으로 인해 자살 충동도 높습니다. 정부 조사에서는 4명 중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는 일반 청년의 33배에 달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이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비대면 도움 요청 창구 마련과 고립 은둔 청년 상시 발굴을 위한 센터 설치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도 최대 22,5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의 81.1%가 청년인 만큼 청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80.8%. 무엇일까요? 앞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80.8%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도움은 절실한데요. 방 안으로 스스로를 가둔 은둔형 외톨이. 그들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세심한 노크와 고민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부터 원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일본 노토반도의 강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 등이 발생한 만큼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민관의 안전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와 간담회를 열고 지진 대비 민관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토론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운대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풍산 측에 이전 대체 터 여러 곳을 제안했고 풍산이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나서 이 중 한두 곳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풍산 부산공장이 기장군 일광면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다소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낮 동안은 공기가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 같은 시각보다 약 4도가량이 상승한 4도 안팎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연일 대기가 건조합니다. 부산과 울산, 창원에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불씨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곳에 따라 눈으로 바뀌어 쌓이겠고요.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울산이 0도, 양산이 1도 안팎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과 김해 11도 안팎 예상됩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남부 먼바다에선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에선 갑작스러운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까지 부산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앞선 뉴스에서 보셨듯이 부산 지자체 소속 청소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도로 위 작업이 밤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임시 저장소를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버티는 업체와 노동자의 작업 공간은 용역회사가 마련할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지자체 사이에서 이 청소 노동자들은 생명을 위협받으며 쓰레기를 옮기고 처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길 위의 청소 노동자들이 안전할 권리 더 늦기 전에 지켜져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